서울대 한국어 6B 워크북. 이 오디오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하고 주식회사 투판지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오디오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복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 한국 전쟁을 겪고 휴전한 후에 더욱 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보였습니다. 남한에서는 반공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북한에서도 반자본주의, 공산주의 사상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같은 민족이지만 지난 반세기 이상을 분단되어 살면서 사상적인 면에서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군 가산점 제도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1999년에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 여성이나 군 미필자에게 차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합니다. 저는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20대에 군대에 가게 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상으로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준다든지 군대에서 취업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은 군 가산점 제도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적습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남성들에게 효과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줄리앙 씨, 한국에 와서 불편한 점 있었어요? 네.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달라서 당황했던 적이 많아요. 언제 그런 차이를 느꼈어요? 제가 회사에 출근한 첫날 부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시더니 한참 어리다면서 계속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느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 프랑스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당황했어요. 그랬군요. 아마도 부장님이 줄리앙 씨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개인사를 잘 알고 있어야만 가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네, 지금은 저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장님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한국이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외국인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농촌에서도 농촌 총각과 결혼한 외국 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 결혼 비율은 전체 결혼의 10% 이상으로 나타났고 귀화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한 사람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지요. 왜 이렇게 시민들이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의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나 아닌 다른 누가 도움을 주겠지 하고 방관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뉴스에서 봤는데 버스에서 승객과 기사 아저씨 사이에 일어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까지 커졌는데요. 버스의 승객들 중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건 사람의 심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누가 발표해 보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바로 방관자 효과죠.
사실 혼자 있으면 책임지고 할 일도 사람들이 많을 때는 서로 미루게 되죠.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외면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보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는 스위스에서 온 마리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살면서 느낀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하던 중 한국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은 한국 전쟁만을 기억하고 계셔서 한국을 전쟁 후 원조를 받으면서 살던 아주 가난하고 작은 나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결혼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 최근에는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많이 느낍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났고,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부모님들도 이제는 한국을 가난하고 작은 나라가 아닌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달한 나라로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한국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매력을 느낍니다.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 지구온난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알려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숲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나무를 많이 심어 온실가스를 흡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 때문에 원전 건설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원전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일이군요. 곧 여름철이라 전기 수요가 급증할 텐데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의 공사를 서둘러서라도 전기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대규모 정전 사태를 또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과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만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을 서두르기에 앞서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데요. 이렇게 전기 사용료가 싸다 보니 전기 사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도 심각하고요. 하지만 전기 사용료를 올리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용료를 올릴 수도 없지요. 네. 그래서 전기 절약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벌여서 전기를 절약하는 가정에 에너지 점수를 주고 전기 사용료를 깎아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 공개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2008년 한 여배우가 악성 댓글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실명제는 상당수의 웹사이트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 게시가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된 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 대해 심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이나 시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SNS를 규제하자는 의견에 대한 반대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어떤 후보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 적합한지 따져보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도자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의 조건으로 지식,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 리더십 등을 꼽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결정을 내린 후에는 국민들이 자신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곳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체 유치와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등을 통해 하루빨리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단체를 설치하고 이 단체에서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실천하는 일까지 모두 맡아서 했으면 합니다. 물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체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다 보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과거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덕분에 한국이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 계획도 하나의 단체에서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꼭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 하나를 건설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곧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이를 조정하면서 일을 해결해야지 전담단체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재학 기간 내내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높은 학점을 따기 위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을 기피하고 학점이 좋지 않으면 해당 과목을 재수강해서라도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입학과 동시에 어학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대학 생활의 낭만이라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도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지를 따져보며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공무원 양성대학, 취업사관학교와 같이 그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에 유리한 것처럼 광고를 해 신입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곳입니다. 또한 대학 시절은 폭넓은 사고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귀중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스펙 쌓기에 열중하며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전문대학이나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에 가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